을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춥습니다. 괜찮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요. 추워요. 네, 좀 되게 추울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세요. 저는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여기 이걸 펴줘가지고 얼굴이 좀 환하게 나와요. 예전에 노영이만 환하게 나오고 저는 우중충하게 나오더니 여기다 웬일로 이런 걸 켜놨어요, 조명을. 지금은 켜니까. 괜찮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지만 더 좋아졌다. 예전보다. 네, 워낙 뭐 인물이 되시니까. 네. 노영이가 인정한 미남이죠. 맞습니다. 네. 자,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극심한 갈등 국면 이후에 어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동시에 찾으면서 뭔가 좀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권력 싸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약속 대행이다, 쇼다 이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개입돼 있다는 걸 빼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출발점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네. 부분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김건희 여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충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 고개를 숙이고 뭐 또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봉합하는 모습처럼 가지만 이거는 봉합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리한다? 사퇴시킨다? 그건 완전히 본인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물론 갈등의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건 본인한테 부담이 되지만 여기서 완전히 물러나면 더 이상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사인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네. 아직도 권력이 윤석열한테 있구나.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 쪽으로 줄 서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공천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주도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 권력에 대해 힘이 확 쏠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당내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뇌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이님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특히 뭐 초선 의원들 플러스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뭐 수도권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당 망한다. 총선 승리할 수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게 하면 우리는 큰일이다. 총선 망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비토 세력에 같이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편은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실이나 이쪽 라인에서는 신윤기 핵심 인사들은 여기서 또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정리됐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리한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앞으로의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막 뭘 딱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만약에 완전히 진짜 항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 정치 어떤 세력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충돌을 계속 키우는 건 안 할 거예요. 본인한테 그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면서도 모색은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은 거의 운명 공동체예요. 얼마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뭘 폭로하든 네. 그건 상당히 큰 타격이 돼요. 서로에게.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를. 네.
또 비밀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휴대전화도 아직 비밀번호 제공 안 했잖아요. 거기서 제공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 적당히 타협할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뭐 열차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아무 얘기 안 나오고 민생 얘기만 했더니 민생 얘기만 했겠어요? 제가 볼 때 민생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권력 서열을 명확하게 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일단 수긍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지막 카드만을 많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기준이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맞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기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면을 세우지 않으면서 너무 밀어붙이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약간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이 거기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충돌의 내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또 대통령 성정상 그걸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한 발 물러서야 될 때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대통령은 어쨌든 한 위원장과 갈등 후에 업무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 5번째 민생 토론회를 갑자기 불참해버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이게 아니 감기 기운데 그 화재 현장 잘 가셨잖아요. 감기 기운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걸 가셨대요? 잘 쉬어야지. 들어보세요. 왜 안 나가셨는지. 감기 기운으로 목이 잠겨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 참석하는 마스크도 안 끼웠어. 적절치 시장 않다. 가면서 마스크를 끼워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겠죠. 마스크는 왜 안 끼웠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감기 기운 있으신 분이 감기가 요즘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요즘 네. 2주 가는데 감기 기운에서 민생 토론에 안 갔다면서 시장은 가시고 시장 가시면 최소한 감기 기운 있으면 마스크는 끼우셔야 그러니까 되죠. 시장 상인들을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 그냥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제가 볼 땐 불편해서 안 간 거예요. 무슨 감기 기운이에요. 어떤 점이 불편해요? 아니 일단 참석하게 되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 전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 수석들하고 관저에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대요. 밤에. 네. 회의만 했겠지? 물만 마시고? 네. 당연히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민생토론회가 취소된 날에 원래 민생토론회 때 이제 준비되었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뭐 명패 이런 것들. 그러겠죠. 뭐 이제 정리하니까 그거를 기자 풀단에서 이제 찍었단 말이죠. 사진 찍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단에서 찍은 거 보니까 다 각 언론사마다 보내주고 네, 그걸 자료화면 삼아서 내보내서 기사로 보도하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거 보도하지 말아라. 왜냐? 대통령이 입장에서 행사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니네가 찍어가지고 보도로 내보낼 만한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언론이 무슨 홍보 기관입니까? 그걸 찍어라 마라 왜 대통령실 이라저라 하는 거예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 밝히기 싫어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하는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이 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이건 언론 탄압이에요. 네.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정치 권력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들춰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참석 안 해서 그거 자리 빼고 그다음에 명패 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거 찍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아니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이 무슨 홍보기관이냐고요. 대통령실 홍보실이에요? 네. 아니 홍보수석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은 원래 저런 거 찍는 거예요. 저런 거 보도하는 거고 현상을 보도하는 거고 감추려고 하는 거 들춰내서 보도하고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 네. 권력기관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대체? 그럼 언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론사가 왜 필요해? 홍보실만 있으면 되지. 네. 살살님께서 대통령실이 정말 바쁘네요.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면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1월 절반을 훌쩍 넘기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 할지 말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면 기자로부터 또 질문을 받을 질문 거잖아요. 받죠. 김건희 네, 여사 당연하죠. 관련 질문이 나올 게 뻔하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네. 혹시라도 하게 되면 특정 언론사하고 특히 본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KBS가 되겠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진짜 언론을 아니,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네. 처음부터 맨 처음 취임하기 전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청와대 이전입니다.
그때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죠? 소통. 뭔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통한 거 있어요? 말해보세요. 네. 아니,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대. 구중궁궐을 나온대. 그래가지고 소통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처음 시작한 게 도어 스태핑이었어요. 네. 그것도 얼마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때려쳤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소통한 적 있냐고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화. 예전에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신년 기자회견 했었어요.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또 질문도 미리 받지도 않았어. 네, 맞아요.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네. 그러니까 뭐 듣보잡 얘기도 막 그랬어요. 듣보잡이었나요? 아니면 근자감 얘기를 했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네, 그거 네. 질문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국민들과 전 정부와 다르게 뭐 소통하겠다 이러면 청와대에 옮겼죠. 그리고 나서 소통한다고 도어 스태핑 했죠. 그거 다 중단해 버렸어요. 뭘 소통을 하고 있죠, 대체? 아니, 묻는 것에 왜 답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이야. 네.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대체 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불통의 아이콘이에요. 불통의 아이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 되는 시점인 오는 26일 즈음에서 기자회견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또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되죠.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어떻게 아니, 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이라면 할 거예요. 또 하나 잘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하셨잖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업이 돼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검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검찰에 있을 때도요. 이분이 언론사의 관계라 언론사 이런 관리를 참 잘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서초동 편집장 이런 별명까지 있대요. 일부 사람들이 그만큼 언론과의 관계 이게 그 스킨십이나 친밀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을 기자들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멀리 할 본인도-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이런 거. 옛날에 뭐 공보 그런 거 하셨잖아요. 대변인,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지층을 중심으로지만 본인이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을 피할 이유가 없지. 본인 입장에서. 다만 이제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할 텐데, 본인은 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시는 것처럼,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질문하면 다시 질문을 해. 네.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컨대. 또 누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 정부 또 탓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는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되고 그럴 수 기자들과의 그 소통이나 이런 스킬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싫어할 것 싫어하죠. 같기도 하고. 근데 대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싫어한다. 그럼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심이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할 거라고. 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지 마 그러면 무조건 안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고개를 숙이지만요. 속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을 계속 할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니까. 이것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충돌도 그래.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당장 잘라버리지. 계산을 다 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알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반발을 했을 때 이 정도 올고 이걸 어떻게 풀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머리를 숙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뻔한 계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힘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세고 뭐 레임덕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럼 본인은 이제- 사실 돌아갈 곳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하고 처걸지는 것은 앞으로 3년이나 전혀.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어요. 그 불송치가 돼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본인의 자녀 관련해서. 네. 그랬잖아요. 1년 몇 개월이나 끌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불송성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 문제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언제든 다시 재수사하거나 검찰이 이걸 재수사했을 경우에 어떤 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이 나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상당히 본인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서울고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이분을 지명.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있다가 하필이면 바로 서로 간에 좀 불편하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딱 격에 달했을 때 이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내정을 선언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권을 내가 장악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 어차피 그분 이제 대통령이야 뭐 야당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임명을 할 테니까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라 대통령 편에 설까요? 그렇게 너무 질문이 너무 일차원적인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아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점은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김경일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나가는 그렇죠. 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어제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기준 보셨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네. 이 내용이 뭔지 한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만든데 근데 거기 지금 거기 전략공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돼버렸어요. 네. 3번 이상 떨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한 명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김정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동훈 승이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뭐 가서 그 뭐 허리 어깨 두드려가지고 제 이 말은 끝이 그러면 아니에요. 대통령이 좀 명구스럽지 않겠냐는 거죠. 명구스럽겠지? 그걸 견디겠냐고요. 화를 내겠지? 그럼 또 싸우겠지?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면화시키고 그러진 않겠죠. 아,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카드예요. 본인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걸 상징적인 밀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김경일 상태예요. 비대위원은 아주 그냥 기쁘겠네요. 그러다 같이 그분의 스탠스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때 스탠스 바뀐 사람 중에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을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같이 망하는 거죠. 네, 같이 망해요.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방송통신심의위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청부민원 의혹으로 류희림 위원장 논란이 됐고요. 예. 가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민원을 넣어라라고 했던 정황 본인은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주장하죠. 알고 봤더니 방심 내부 문건으로 류 뭐뭐 씨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네. 가족인 걸 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거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했냐면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뻔한 노조에서 거짓말을. 네. 노조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고한 문건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공개를 했어요. 내부 문건 아예 내부 문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직원들이 지금 목숨 걸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노조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겠어요. 자기들 피해 올 거 알면서도 이러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직원들이 봤을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방심위원장은 지금 노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보고를 했어. 그리고 이름이 특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동생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건데 보고받은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문서만 보면 방심위원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문서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문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꾸 예를 들면 민원을 낸 민원인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처리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떤 민원인지 민원이 누군지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여러 사람부터 와. 그건 의심을 해봐야지. 네, 이게 그렇죠. 정상적인 민원인지 아닌지. 그런 과정은 다 거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오자까지 똑같아. 잘못 쓴 글자까지 똑같아. 이게 여러 명으로부터 와. 그러면 이건 이상하지 그때는 조사를 해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했는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파악이 가능한 건데 네. 그거를 뭐 신상을 얘기하고 이랬다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 문건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땡땡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해서 이길 즉 2023년 9월 6일자로 접수된 상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피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관련된 조항도 같이 적시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류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었고 내부에서 실무 기피를 권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류 위원장은 JTBC 보도를 유달리 신경 썼다.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거 없냐? 이렇게 콕콕 집어서 물어봤다는데 이거는 JTBC를 먼저 딱 본보기로 찍어서 뭔가 해라라고 하는 뭐 오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죠. 위원장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민원이 뭐가 있냐 없냐 이걸 미리 물어보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에요. 네.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에 뭐가 들어오든 본인은 회의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배포된 회의 자료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직원 불러가지고 예컨대 어느 방송사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나한테 따로 보고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 그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유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의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 직원이 그럼 나는 빠지겠다. 또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는 몰랐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그 공문이 있음에도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 자체가 대단히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세요. 바이든 날리면 문제도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문제를 지금 6대 0이에요. 6대 0.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6대 1인데 한 명이 야당 추천이 한 명 남았어요. 두 명이 네, 쫓겨나고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자기는 출석 안 하겠대. 그래서 회의 안 와요. 그럼 6명이 다 지금 정부 여당 추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심의를 해. MB 심의를.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공정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류희림 위원장의 이 청부 민원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이 방심위의 야권 추천위원들 2명 그 뭐 회의 도중에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이런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어쨌든 해임을 시켰습니다. 빠르게. 네.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정광석허를 여권 추천 인사 2명을 그 자리에 딱 임명했어요. 앉혀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결국 국회의장 추천목인데 그건 또 아직 임명 안 했어요. 임명도 안 하고. 2명은. 그러니까 6대 1이 지금 돼버린 네, 거예요. 6대 1 구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야권 이렇게 6대 3이에요, 없어요. 원래. 원래 6대 3이죠. 네, 6대 3 구조인데 6대 1에다가 2명을 날리고 그 자리에 안 앉힌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먼저 추천이 들어와 있는 2명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달 전, 무시해버리고. 거의 한 달 전에 추천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고 있어.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주당 추천 몫이거든요. 한 명은 이게 2명이 다 국회의장 추천 몫이에요. 근데 둘 다 뭐 야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저는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야당이 맞는 것 같고요. 한 분은 중립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사실 사람은 야당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명을 안 해. 네. 그래 놓고 이 그 야당 의원 2명을 쫓아내고 나서 해촉시키고 나서 새로 추천된 2명.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추천된 지. 추천하자마자 임명을 해요. 아.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일부러 6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하려면 나머지 2명도 해야지, 그러면. 그래야 6대 2가 되든, 뭐 7대 2가 되든 6대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그 이념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안 하고 지난번에 최민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임명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이 두 사람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심이 방통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돼도 되는 건지 아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방심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MBC 1심 패소를 계기로 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빨리 정리하고 나중에 그 2명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인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법률가 입장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법률가잖아. 1심만 나왔지. 이거 항소했어요. 항소 MBC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저 같아도 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심의를 해서 징계를 내려. 그러면 그 손해를 보존받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집행정지 같은 걸 신청을 같이 하는데 그걸 또 받아주냐 마냐 또 판사 맘이니까 사법부도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런데 만약에 징계해가지고 법정 제재했어요. 예컨대 방심에서. 근데 나중에 2심에서 MBC가 승소를 해. 그럼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진짜 이런 법을 바꿔! 네, 거기까지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뭐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 구조적으로 보면 임명권, 해촉권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여기에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아.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해촉해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아요. 네. 방심위원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는데 추천은 단대서 하지만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도 추천은 야당에서 했지만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명권 자체를 뺏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다른 네.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건만 보면 참 이해가 할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이 이렇게 없는 거는 법을 고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는 정권 바뀌고는 이 문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을 어기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근데 책임을 이게 정권 가지고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처벌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번에 시한을 넘겨가지고 이 제허가 예. 심사를 못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겼던 게 있었어요. 근데 MBC랑 KBS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그 방송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예. 지역 MBC랑 민영방송, 뭐 지역방송 이런 곳에 대해는 제허가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8개 방송사가 무더기를 청문 대상에 오르면서 아예 허가가 지금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론 탄압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유를 볼게요. 이유가 중요한데 이 방송사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영적 문제예요. 네.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첫째 문제고 영업 손실이 많아서 적자가 누적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주주 배당 문제. 요거는 이제 방송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게 MBC보다는 제 생각에 이런 그 지역 MBC 아니 지역 MBC 봐 UBC나 KBC 이런 민영 방송사들 민영 있잖아요. 방송사들. 이거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거든요. 이게 그 지역 MBC는 MBC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 MBC가 지역 MBC의 주식이 50% 이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역 MBC는 MBC 소속이지만 뭐 울산 방송, 광주 방송, 제주 방송, 청주 방송, 경인 방송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해요. 이게 물론 어느 언론사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기사에 보니까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 누적.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요, 지역 언론사는 다 걸려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요즘 경제가 적자 어렵습니까? 아닌 데가 어딨어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큰 대형 언론, MBC 지금 서울의 MBC, KBS, SBS도 적자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광고가 없어요, 거의. 지역에서 어디서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울산, 뭐 광주, 제주, 청주 이런 방송사들은 단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모든 지역 언론사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역 언론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역에 토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견제하고 감시할 거예요. 지역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국 방송은 서울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네. 지역에 이슈들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면 지역의 언론사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지역의 문화 발전 누가 견인할 겁니까? 아니 지역의 좋은 문화나 행사나 이런 거 언론사들이 자꾸 홍보해주고 그 방송에 만들고 이래야 네.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지역 언론사를 적자가 많으니까 문 닫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지역 발전, 문화 발전,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 지역 언론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나 지방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인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돈 못 버니까 문 닫아. 이런 논리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진보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